자, 오늘은 교과서 페이지 32페이지 그 판구조론, 지구구조론, 그 판구조론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어, 사실 이 판구조론은 지금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 이 이론이 정립이 된 건 크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음, 여기, 여기 있어. 자, 그, 그 뭐지? 그러니까 이게 이 이론이 정립이 된 거는 불과 5, 60년 전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에 이제 어떤 정립이 되었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들의 아버지들 세대에는 사실 이거를 교과서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안 배웠을 수도 있어요. 어, 지금은 이제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판구조론이 이렇게 정립이 어떻게 되어 왔는지 그 얘기를 이렇게 오늘은 과정을 얘기를 해주려고 합니다. 교과서 32페이지 거기서부터. 이 이야기 시작은 1912년도에 알프레드 베게너란 사람에 의해서, 독일의 젊은 과학자인 알프레드 베게너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 사람이 이제 대륙이동설이라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대륙이동설이 이렇게 발단이 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이 친구가 이제 세계 지도를 봤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의 연안하고 아프리카와 이제 그쪽 유럽 쪽의 대륙 연안이 너무 잘 일치한다는 겁니다. 대서양의 어떤 그 사이를 두고. 그래서 마치 이게 퍼즐 조각처럼 잘 맞아지니까 대륙이 이렇게 이동해서 뭔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베게너는 처음에 두 대륙이 붙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이제 그 가능성들을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대륙과 해양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이 친구가 대륙 이동설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고, 이 대륙 이동설을 먼저 한번 얘기를 정리를 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3억 년 전에 대륙이 하나의 판게아라는 판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하나의 판으로 존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약 2억 년 전쯤에 중생대 초기부터 이제 분리가 시작이 됐고, 이제 남북 아메리카하고 뭐 아프리카와 유럽 이제 대륙이 벌어지면서 이제 대서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쯤에 인도와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남극에 있었는데 이제 적도로 이렇게 향해 이동을 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현재와 비슷해지게 된 것은 신생대 4기 초에 이제 현재와 비슷한 대륙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륙 이동설의 증거를 베게너가 조사해서 얘기를 한 거는 뭐가 있냐면, 이제 대서양 이제 연안 쪽에, 양쪽 연안에 암석이나 지질 구조, 이제 화석이 분포하는 것들이 이제 상호 유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이 북아메리카 미국의 에팔레치아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에팔레치아 산맥이랑 스코틀랜드의 칼레도니아 산맥을 이제 대서양을 이렇게 그 조각 대서양을 이렇게 쭉 합쳐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산맥이 쭉 일치가 된다는 겁니다. 일치가 되고, 그리고 남극 대륙이랑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뭐 남아프리카 대륙에서 발견되는 동식물 화석들이 유사하다. 그 과거에 붙어 있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유사한 그런 화석을 근거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열대 지방에 이제 고생대 말의 빙하 흔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뭐 지금의 이제 인도, 아프리카, 이제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의 고생대 말에 이제 빙하 작용의 흔적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빙하의 분포하고 이동 방향을 근거로 이제 대륙을 이제 복원을 시켜 보면 각 대륙이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베게너는 이제 대륙 이동설을 이렇게 확고하게 이렇게 믿게 되는 겁니다. 어, 근데 이제 이 대륙 이동설의 한계는 뭐냐면,
이제 당시 이제 과학자들이 대륙이 이동하면 그 이동하는 그 힘의 근원은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이거를 베게너가 잘 설명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베게너가 이런 어떤 그 설명을 잘 해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과학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게너는 이런 어떤 대륙 이동설에 대한 확신이 너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증거들을 찾으려고 이제 남극 대륙으로 이렇게 떠나게 탐험하게 되다 거기서 이제 사망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자기가 죽을 때까지 이 자신의 어떤 이론이 빛을 발하는 걸 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흘러서 1928년 10여 년이 흘러서 이 아더 홈즈라는 사람이 이 멘틀 대류설을 이렇게 주장하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대륙 이동설의 어떤 그 움직이는 힘의 근원을 이제 멘틀 대류라는 어떤 개념을 통해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멘틀 대류선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배웠던 그 지구 내부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그 열들이 이제 계속 형성이 되면 지구 내부에 열이 올라가면서 그 물질들을 이렇게 녹이게 되고 그 녹인 그 열들이 이 연약한 부분을 만들어서 이제 멘틀이 대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멘틀 대류의 그 힘에 의해서 대륙이 움직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이제 대륙이 이제 분리가 일어나고 하강하는 곳에서는 이제 산맥이 발달하거나 이제 해양에서는 해양 같은 곳에서는 이제 해양저가 대양저가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이 멘틀 대류설이에요. 근데 이 멘틀 대류설 역시 받아들여지지 못해요. 이제 멘틀이 이제 뭐 대류한다는 가능성을 과학자들이 희박하게 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이론도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흐르게 돼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세계 2차 대전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데 이 세계 사실 과학 기술은 이렇게 인류의 어떤 위기 때 많이 발전을 하게 돼요.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발전이 이루어진 그런 시기들을 봤을 때는 인류가 이렇게 뭔가 전쟁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을 하게 되는데 2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독일의 유보트라는 잠수함이 있어요. 유보트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유보트가 굉장히 무서운 어떤 무기였습니다. 이제 상대편에. 그래서 뭐 별칭이 뭐 해저의 암살자 이렇게 했는데 뭐 잠수함이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곳에서 해저에서 막 진행하다가 이제 뭐 미사일 한 방 쏘니까 알 수 없는 곳에서 이제 미사일 날아서 이제 주워 터지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기술이죠. 그래서 이 잠수함이 굉장히 큰 무기였는데 이 잠수함을 탐지해내기 위해서 이제 개발한 기술인데 그게 소나라는 기술이 있어요. 소나. 소나는 뭐냐면 이 이제 그 풀어 얘기하면 사운드 내비게이션 앤드 레인지라 해서 이게 음파 탐지 기술입니다. 지금 이게 어디 쓰이고 있냐면 그 어선에서 그 어류를 탐지할 때 쓰는 기술이 이 소나예요. 그래서 이 물속의 어떤 소리를 음파를 발생해서 그 음파가 진행을 하다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면 튕겨서 돌아오잖아요. 파동을. 그래서 이 튕겨서 돌아오는 걸 체크하면 이게 왕복으로 걸린 시간은 이제 그 음파 속도를 이제 곱해서 그거의 절반 나는 게 이제 거리가 되니까 그걸 이용해서 앞에 물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이렇게 있는지 얼마나 먼 거리에 이걸 알아내는 게 이제 소나란 기술인데 이게 뭐 지상에서 이제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기술이 레이더입니다. 그 레이더랑 소나랑 이제 똑같은 원리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소나는 이제 수중에서의 어떤 레이더라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거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기술이 개발되면서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이제 해양 밑에 해저 지형이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를 이제 과학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저 지형을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해저 지형에는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커다란 산맥이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 잠시 멈춰놓고 여러분이 한번 그 구글 어스라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한번 바다 밑에 어떤 그림을 보세요. 그러면 그 해양저 산맥이 정말로 길게 있어요. 어떻게 이런 산맥이 있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그래서 바다 밑에 왜 산맥이 있지? 그리고 이 산맥 주변으로 수많은 단층, 지금 이제 우리는 변환 단층을 알고 있지만 수많은 단층들이 막 이렇게 줄줄이 있어요. 그 그림을 보면 줄줄이 있고 산맥 정상부에는 이렇게 V자 형태로 이제 계곡이 생겨 있습니다. 멸곡이 V자 형태로 이렇게 파진 곳이 생겨져 있고 공통적으로
그리고 V자로 파진 곳에서는 이 높은 지각 연류량을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보고 1961년도 한참 지났죠. 또 61년에 이제 디아치랑 헤스란 어떤 학자가 이 해저 확장설이라는 가설을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 해저 확장설은 뭐냐면 이 중앙 해령, 해양적 산맥 그 사이를 해령이라는데 해령을 이제 기준으로 양축으로 이제 그 해양 지각 사이에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하면서 해양 지각을 형성하면서 그 지각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양쪽을 이렇게 밀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이 해양적 확장설의 이제 증거로는 그 지자기 역전 현상이 대칭으로 존재한다라는 게 굉장히 큰 증거가 돼요. 이거는 이제 1952년에 메이슨이라는 사람이 대양적 산맥을 기준으로 이제 자력 탐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자력 이상이 이 해양적 산맥을 기준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엔이랑 매튜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왜 이런 줄무늬가 나타나느냐? 이 해양 지각의 이 지자기 줄무늬는 해양 지각이 확장을 하고 확장하는 현상과 더불어 지구의 자기장이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중앙 해령에서 이게 현무암지 용암이 분출해서 해양 지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만들어지는 당시에 이 용암 안에서 이 암석이 이제 형성되려면 광물이 굳어야 되니까 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광물이 그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대로 이렇게 자화가 돼요. 그러면은 이 지금과 같은 정상 시기, 이제 북극하고 남극이 지금 지금과 같은 시기를 정상 시기라는데 정상 시기에는 이제 N극, S극 형태, 지금 지구 자기장대로 자화가 될 것인데 지구 자기장이 극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반대로 이제 자화가 되니까 이게 해양 지역이 벌어지면서 그런 것들이 대칭적으로 이렇게 모습이 쌓였을 거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강력한 증거가 되어서 그 이제 대륙 지각의 원리를 이제 설명을 하게 되죠. 대륙 지각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래서 대륙 이동선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더 흘러서 67년에는 암권이 여러 개의 이제 판으로 이제 분리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판의 생성, 소멸, 충돌을 확인하면서 이제 판 구조론이 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판 구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판 구조론 이제 판 구조론 얘기를 할 건데 판 구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두 가지 중요한 조건이 필요해요. 그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연약권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연약권.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암석권은 뭐죠? 암석권은 그 지각과 최상부 멘틀 거기가 단단한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가 두께는 100km로 되는 어떤 고체 형태의 단단한 판입니다. 이제 그 아래에 연약권이라고 이제 그 약간 연약한 부분이 지구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멘틀 대류가 일어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런 두 개의 어떤 조건이 이제 받아들여지고 판 구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개의 판 밑에 연약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판 구조를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 지구의 가장 바깥 부분 약 100km 여기가 암석권 판입니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들이 서로 다른 방향하고 속도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그게 이제 현대의 판 구조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의 경계에서 이제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죠. 판이 이제 벌어지는 경계도 생기고 충돌하는 경계도 생기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동 방향이 다른 그런 것만 생기기도 하고 이런 세 가지 어떤 경계의 어떤 특징들은 나중에 배울 것이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판 구조를 설명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판 구조로는 사실 이제 과학이어야 되니까 이게 움직인다는 것을 역학적으로 뭔가 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내야 되는데 왜 내려갈래? 그래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고양이 때문에 어디까지 했죠? 그래서 이 힘을 이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것도 다 계산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마찰 계수로부터 해서 했는데 사실 그건 안 할 겁니다. 이제 그거는 뭐 지구 물리를 하시는 분들이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계속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여기 이 과목은.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멘틸 대류로서 설명이 안 돼요. 그 힘이 부족합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서 그거의 부족한 힘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마그마가 이제 상승하면서 얘를 밀어내는 힘, 그리고 이 판과 판이 충돌하게 되면 한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연약권으로 들어간 부분에 어떤 그 아래쪽에 커다란 슬랩이라고 이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데 얘는 연약권 쪽으로 파고들었으니까 밀도가 더 커요. 밀도가 크다 보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당겨지는 그런 중력.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멘틀 대류를 첫 번째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 마그마가 상승하는 곳에서 판을 밀어내고 세 번째로는 이 침강된 그 판이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밀도가 커서 이제 중력으로 당겨지는 그 힘에 의해서 이 판 구조론의 어떤 그 힘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지금 페이지 3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설명이 된 거거든요. 아, 그거 하나 설명 빠졌다. 그 대륙이동설 얘기를 조금 한번 지금 마지막으로 더 짚으면 사실 대륙이동설은 어, 엄밀하게 아니라 잘못된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베게너가 처음 주장했던 그 대륙이동설은 사실 대륙이 섬처럼 이렇게 지각을 해치고 이렇게 간다는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일 처음에 그 대륙이동설은 지금 판구조론하고 전혀 다른 이론입니다. 잘못된 이론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어떤 생각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으니까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뭐 무시할 수 없는 어떤 좋은 어떤 어, 과학자들의 어떤 통찰력이라든가 이제 그런 시발점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죠. 선생님 영상에서 몇 번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많이 알고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발달된 문명에 사는 거는 그런 과거에 대단한 그런 과학자들의 어떤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뭔가 발달된 문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 감사를 해야 되고 뭔가 잊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겸손하고 그래서 뭐 중거 없이 뭐 주제가 오늘 여기저기 튀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구 구조론 첫 번째 판 구조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뭐 크게 뭐 그냥 흐름이니까 편안하게 집에서 이렇게 촬영을 해봤어요. 뭔가 했던 말들을 선생님 영상 보시면서 책을 보면 정리가 될 겁니다. 내용이 똑같으니까 한번 이 내용 이제 영상 들었다고 이제 끝을 내지 말고 한번 책 보시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인사할래? 야. 야. 인사해. 네, 이름 자루.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